투자 및 조달 계획은 이제 투자 계획과 조달 계획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투자 계획은 정확하게 말해서 투자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추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지를 확정하죠. 그러면 매입해야 되는 토지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건지까지 결정을 하면 사실 사업의 내용이 일단 확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과 무관하게 내가 투자비나 투자 일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투자 계획의 내용은 그래서 실제로 저 부지에 저 정도 용도와 규모로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투자비를 추정하고, 그리고 투자 일정도 마찬가지인 게요. 일부러 그 투자비의 지출을 뭐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조절하기는 힘듭니다. 모든 디벨로퍼의 목적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단기간에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앞에서 수립된 부지 및 용도 규모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투자 계획의 정의입니다만, 실제로는 투자비와 투자 일정을 추정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조달 계획은 좀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디벨로퍼가 저 투자비를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과 차입금이죠. 어떻게 비율로 구성할 것인가. 자기 자본 내에서도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을 수 있고요. 타인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본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디벨로퍼 입장에서의 사업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의 현황을 잘 관찰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투자와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다른 항목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사업 타당성 검토의 아이템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조달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자금의 조달도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 간단한 요약표인데요. 개발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비, 부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는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라든지 아니면 지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디벨로퍼가 매입하지 않고 지주와 함께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돈이 들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우리가 계획한 용도와 규모대로 건축물을 올리는데 건설비가 듭니다. 이 두 개가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위한 이제 비용들이겠죠. 저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자문을 받고 뭐 세금도 내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큰 개념으로서의 토지비와 건설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은 어떤 디벨로퍼도 개발 사업을 자기 자본만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금융비용은 얼마나 많이 빌렸냐 하는 원금하고도 비례하고, 동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빌려 썼냐 하는 기간하고도 비례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투자 일정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누군가로부터 이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 그러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돈이 토지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돈, 그러니까 매입 금액은 토지비의 일부입니다. 매입 금액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제 주고받는 돈, 그게 이제 매매 금액이죠. 그걸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매각 금액이고, 이제 매수자인 디벨로퍼 입장에서 얘기하면 매입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거래와 관계된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취득세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이제 붙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세들이 있죠. 이 세금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세금의 크기는
매입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개발 사업의 구조도에서 설명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어떤 디벨로퍼도 자기가 그 모든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제안을 하고 토지를 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토지의 거래를 도와주는 이제 중개업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개업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주택을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위해서 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산업 분석이나 시장 분석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뭐 전문적인 업체들을 쭉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중개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큰 세 가지 비용입니다. 매도자에게 주는 돈, 두 번째는 이제 국가에게 내는 세금,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한 서비스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죠.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있고 뭐 그렇다면 순수한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뿐만이 아니고 이 건축물에 대한 매입 비용도 들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명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도 또 추가로 듭니다. 이런 건축물 매입이라든지 명도와 관계된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토지비라고 보통 부릅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표해서 부르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토지의 매입 금액보다 이런 명도라든지 또는 건축물과 관계된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그 부지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토지를 다 확보하고 명도까지 하고 철거까지 다 끝내고 나면 남은 것은 건설비인데요. 이 건설 비용은 오히려 좀 더 이제 기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와 규모가 결정이 되면 설계하는 데 돈이 들고 그것을 실제로 시공하는 데 또 돈이 들고요. 공사가 끝나면 준공시킨 다음에 그것을 디벨로퍼 이름으로 건물도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세금이 들고 하는데 요 금액들은 중간에 이제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주위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는 착공을 해서 이제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뭐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대단한 변수가 없다면 그 일정이나 금액을 우리가 토지비에 비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오래된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땅을 파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무시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예비비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그 버퍼가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련한 디벨로퍼들은 다 설정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금융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인데요. 이 금융비용의 크기는 이 자금 조달의 계획과 연동됩니다. 내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이 비용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투자계획과 조달계획은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이 다 합쳐져서 디벨로퍼의 투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을 다 지출해서 목적물을 완전히 완성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세를 내고 전체를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디벨로퍼의 장부에 올라오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취득 원가도 이 투자비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한 토지의 매매가액이랑 뭐 건설과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만 취득 원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디벨로퍼의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고 나중에 디벨로퍼의 장부에 이제 자산으로 올라오는 가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 취득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디벨로퍼가 직접 일일이 이해하고 따지기보다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제 회계사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는 그런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총 투자비가 얼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정도의 비율로 지출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디벨로퍼가 손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 자본을 얼마나 하고 타인 자본을 얼마나 할 건지가 제일 첫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과거에 국내 개발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아주 소액이고 대부분을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그래서 타인 자본 조달이 되면 사업을 하고 타인 자본 조달이 잘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는 디벨로퍼들도 많지만 여러 건의 사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그런 디벨로퍼도 국내에 이제 이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 산업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유리한 그런 자본 구조를 설계하고 실현하고 할 수 있는 디벨로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전공자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우량한 디벨로퍼 회사에서 사업 기획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본 구조를 합리적으로 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될 겁니다.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경우에 타인 자본은 일단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당장 회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자기 자본은 회계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 내 돈이 이 사업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벨로퍼는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는 가급적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부도 위험,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죠. 그 사이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 디벨로퍼가 투입하는 자기 자본은 그게 주식이라면 보통주,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라면 어쨌든 후순위 에쿼티의 형태로 투입이 되고요. 이것만으로 자기 자본을 다 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선주 형태로 다른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 투자자가 같은 포지션인 보통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이익이 났을 때 우선주는 일정한 수익률만큼 배당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주에 비해서 좀 더 권리가 강한 그런 자기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우선주에게 약속하는 배당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고요. 물론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는 높지만 우선주에게 지급해야 되는 배당이 지급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이익은 전부 이 보통주 주주의 몫입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투자한 디벨로퍼 본인을 포함해서 공동 투자자가 보통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 이게 가장 개발 사업 내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포지션이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안전한 포지션이 이제 우선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포지션 모두 자기 자본이니까요. 이제 이익이 나야 뭔가 가져갈 게 있고 사업이 손실나면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업이 이익이 나건 안 나건 어쨌든 이 돈을 빌린 그 프로젝트 컴퍼니에 대해서 내가 빌려준 그 원본을 그리고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안전한 포지션이죠. 물론 이제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부채가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타인 자본도 이제 원본의 손실을 입겠죠. 그 정도 리스크는 이제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개발 사업할 때는 보통 차입금의 형태로 타인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흔히 PF라고 얘기를 하죠. 개발 사업을 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 좀 더 융통성 있게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차입금,
형태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선매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는 준공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이제 매수자와 미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매수자로부터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동안에 매매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 계약금과 중도금처럼 미리 받는 돈,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은 아직은 부채죠. 이자는 나가지 않지만 언젠간 디벨로퍼가 물건을 완성해서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걸 완전히 이제 잔금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넘겨줘야만 정말 내 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받아 놓는 돈이라고 해서 이제 선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수금은 이자가 나가지 않는 그런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많은 디벨로퍼들이 선분양이나 선매각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차입금을 덜 빌려도 되고 회계적으로 이자 비용이 덜 나가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매수자가 준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은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제거된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고 살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착공하자마자 미리 살 때는 준공된 이후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좀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분양이나 선매각을 하면서 디스카운트 되는 그 금액만큼이 사실상 이 선수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조달 자체가 쉽지 않을 때, 뭐 그럴 때는 차입금으로 충분한 조달이 쉽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대부분 선매각이나 선분양을 통해서 선수금 조달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죠. 그리고 건물을 완전히 준공한 다음에 일정 기간 보유할 때는 보증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임대차 역시 준공되기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한참 전부터 임대차를 해서 보증금을 또 미리 조금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런 돈이 있을 경우에 이 돈도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보증금이라는 것도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하고 나갈 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나가지 않지만 타인 자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할 건가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짜는 게 디벨로퍼가 해야 될 이제 중요한 작업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뭐 중요하게 다룰 것은 자기 자본의 대표가 보통주고요. 타인 자본의 대표는 차입금입니다. 이 둘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면 나머지 사항들은 뭐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것일 뿐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대해서 자본 구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오늘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뭐 투자론이나 금융론을 아마 대부분 이미 접했을 거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효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뭔가 자산을 취득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10%다 라고 하면 대체로 그 자산을 담보로 또는 이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조달할 수 있는 타인 자본의 비용은, 그러니까 그 이자율은 그 자산 수익률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시장의 이자율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그런 사업이나 자산은 거기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잘 없겠죠. 그런 자산이나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은 자산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기 자본만 100% 활용하는 것보다 자산이나 사업의 수익률보다 더 비용이 낮은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간 개념 없이 좀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잡아봤는데요. 투자비가 1,000억 원 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구조를 6가지 방식으로 예시를 든 건데요. 예를 들어 1,000억 원 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100억 원입니다. 이 말은 수익률 10%란 얘기죠.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투자비 1,000억 원 케이스마다 다 똑같고 이익이 100억 원이라는 것도 케이스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 사업에 1,000억 원 전부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다. 예, 그런 경우는 타인 자본이 0원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의 뭐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5%일지라도 이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억 원이라는 이익이 다 나의 순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걸 이제 지분 수익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00 나누기 1000이니까 당연히 10%죠. 그래서 이 사업의 수익률이 곧 지분 수익률이 됩니다. 100%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으니까요. 근데 투자비 1,000억 원 중에서 80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200억 원은 차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자율 5%인 시장에서 이자 비용이 10억 원 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10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90억 원이 남겠죠. 이 90억 원을 나의 투자비인 800억 원으로 나누면 지분 수익률이 11%가 됩니다. 커졌죠? 이게 6대 4로 가면 더 커지고 나중에 뭐 2대 8로 가면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서 순이익은 감소하지만 이 자기 자본 투입 비용이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남의 돈만 갖고 사업을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빵이니까 이제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 사업 또는 자산 수익률보다 저렴한 타인 자본은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는 효과를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퍼센티지인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순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는 작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맞죠? 근데 그거는 이 사업 하나만 생각했을 때 그렇죠. 현명한 디벨로퍼라면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본을 한 400억 정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 600억을 쓰는 그런 이 4번을 선택했다고 치죠. 예, 그러면은 이 400억 원에 대한 나의 수익률이 18%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 600억 원을 타인 자본 조달했기 때문에 내가 아낀 돈 600억 원이죠. 600억 원을 가만히 썩히고 있으면 내 수익은 절대 금액은 줄어들겠죠.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하지만 그 60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도 수익률이 10%보다는 높고 여기서부터 또 수익이 발생하죠. 이게 둘을 합하면 이제 150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 개 사업만 보면 그럼 투자 금액과 이익의 금액,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디벨로퍼는 한 사업에 자기 자본을 다 투입하는 것보다 저렇게 타인 자본을 활용해 가면서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게 규모 면에서나 수익률 면에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타인 자본 얼마나 조달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조건 남의 돈 많이 쓰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 보입니다. 근데 무슨 이제 설계가 필요한가? 그냥 타인 자본 조달되는 만큼 많이 쓰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이 이자율이 우리가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그 변화해감에 따라서 똑같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그런 대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이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디벨로퍼가 갚지 못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해지는 사업일수록 이 이자율을 점점 더 높게 요구하겠죠. 그걸 이제 재무에서는 이자율의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요.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타인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가 5%에서 6, 7, 8 이렇게 증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앞에 이제 사례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1%씩 늘지 않고 이게 7%, 8% 이런 식으로 좀 더 급격하게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급기야 이 이자율이
사업 수익률 또는 자산 수익률인 10%보다 커지면 오히려 역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요구되는가 하는 걸 관찰하면서 적절한 이제 옵티멀한 수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장에서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은행이 있어요. 이제 A라는 뱅크가 타인 자본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나 가져왔을 때 200억 대출도 해줄 수 있고 400억도 해줄 수 있고 내가 800억까지도 해줄 수 있어. 1000억을 다 대출해준 은행은 없겠죠. 이걸 다 해줄 수 있고 그때 이자율은 이거야 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주는 잘 없습니다. 어떤 은행도. 대부분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취급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의 한도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얼마 이상은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한도의 범위 이내에서는 사실 이자율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시장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표를 현실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낮은 레버리지 비율로 선순위 대출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는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이제 선순위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한도만큼 대출을 하고 그 이상의 비율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초과적인 비율만큼을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좀 더 안전한 선순위 대출,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이금융권에서는 좀 더 위험하지만 이자율도 높은 후순위 대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선순위 대출까지만 받을 거냐 또는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 비율을 더 높일 거냐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까 같이 똑같이 1000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자기 자본을 100% 투입해서 이익 100원을 얻으면 내 수익률이 10%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만약에 시중의 은행들이 선순위 대출을 이제 50%까지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자기 자본을 500억 투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00억 차익 가능하니까요. 이제 그랬을 때 이자 25억 원 내고 나면 내 수익률이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멈출 거냐? 그러지 않고 또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제2금융권들을 알아봤더니 추가로 한 2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하는 걸 알았고요. 이제 그 이자율이 사업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후순위 대출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자를 다 지급하고도 남는 이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선순위 대출만 받은 것보다 크다면 이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후순위 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얘가 오히려 크다면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런 선택을 디벨로퍼는 이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론 5번째 시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